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문제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전체 답안지를 보고 싶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싣지는 않았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판례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해서 간단하게 시험 문제 핵심 사안포섭 부분 그리고 결론 이렇게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 답안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 이런 내용들은 차후에 강의 중 또는 기출 사례집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자, 가전제품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로 배경이 나왔고 A 회사의 취업규칙의 23조의 징계사유와 별개로 22조 해고사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무 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A 회사에서는 2016년 매년 하반기에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5개 등급을 인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평가 기준과 항목이 공개되어 있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직원들에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A회사는 1차 평가자의 내용을 토대로 2차 평가 부서장, 최종 평가 임원을 통해서 평가 등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상대 평가의 방식을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담당 임원, 여기는 제가 지금 오타하는데 부서장입니다. 부서장과 담당 임원의 피평가자의 자질 등을 고려해서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CD 등급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평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가시면은 이어서 A회사 생산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갑입니다. 자, 갑이 나오고 C 등급을 받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매년 D 등급을 받기도 하고 직무 경고도 받았습니다. 자, 16년부터 19년까지 기간 동안에 평가 결과 전체 사무직 과장급 이상 직원 2,000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심각하게 근무 평가 결과가 안 좋네요. 자, A회사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갑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직무 역량 향상, 직무 재배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자, 저성과자들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들을 했다. 다음에 A회사는 2021년 1월경 갑을 생산품질지원부서에 재배치를 했다. 부서를 바꿨네요. 갑은 직무 재배치 이후 실시된 인사평가에서도 역량 부족, 공동업무 관심 부족, 그리고 습득 의지 부족으로 또 D등급을 받습니다. 자, 인사 담당 임원인 을은 갑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면담을 했고 그간의 인사평가 결과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분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거부하자 2022년 2월 4일에 기아가 당사에 사직을 권유를 거부함에 따라 기아와의 근로계약관계를 3월 3일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 종료 통지서를 갑에게 교부했고 이에 따라 갑은 3월 3일 날 해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가 찍혀있고 날짜를 명시해서 해고를 합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물음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A회사 인사평가 제도가 불공정하다, 자의적이다,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 무효라고 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돼 있고 절차 통지 적법성 여부는 논하지 않는다 해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를 묻고 있죠. 자, 이거는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맞느냐. 그리고 추가적인 근거가 제도 자체가 불공정 자의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논점은요. 징계해고가 아니라 지금 일반 해고의 정당성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 일반 해고는 여러분들 일반 해고 통상해고라고 들어보셨을 거고 요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정당성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판례가 인사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도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했었죠. 자, 그런데 판례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사실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 자, 앞부분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 23조는 징계사유라고 돼 있죠. 징계사유와 별개로 22조 해고사유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해고사유라 돼 있는 것들이 일반 해고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해고, 일반 해고사유. 이 규정에서 지금 근무 성적 불량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제도들이 지금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게 평가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평가 제도는 S에서 D등급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준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평가 기준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거는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 볼 수 있는데, 평가가 자의적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성과를 내시면 무조건 평가가 좋게 나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평가는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짬짬이 평가냐 아니면 공개된 평가냐 했을 땐 공개된 평가니까 공정성이 올라간다. 다음 보시면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는 것도 공정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안내가 돼 있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직원들이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할 수 있죠. 그럼 공정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1차 평가, 2차 평가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팀장이야 제가 일하는 걸 보는 사람이고, 부서장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 수도 있지만 임원은 이 팀이 지금 몇 명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너무나 저랑 먼 사이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지만 우리 판례들은 팀장, 부서장, 담당 임원 이런 정도라고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라고 한다면 평가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더 가보시면 상대평가라고 돼 있죠. 예. 상대평가면은 일을 잘해도 시험 점수가 100점이고 99점이다 했을 때는 99점은 어쨌거나 2명 중에 꼴등이죠. 그렇게 치면 하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점수로 보면 1점 차이예요. 이렇게 되니까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면은 오류가 좀 날 수도 있어요. 좀 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보니까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부서장과 담당 임원이 자질을 고려해서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CD 등급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최저 등급은 배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정을 더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공정하다라는 것들은 지금 더 보이고, 자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명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가보시면은, 그러면 이 근로자가 저성과자인데 정말 해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들이 쭉 제시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보니까 무려 17년부터 19년까지 17, 18, 19, 3년 연속 D등급 직무 경고까지 받았어요. D등급은 최저 등급이죠. 안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자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보면은 2,000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평가가 정말 극도로 악화되었구나. 평가 점수가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40명 이나에 대한 대상으로 역량 향상 직무 재배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돼 있죠. 기회를 준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 교육이 어떻습니까? 2월부터 12월까지라 돼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플러스 10 해보면 무려 10개월 동안의 교육을 줬어요. 주로 이런 경우 이제 회사를 한번 가보시면 회사 내에서 저성과자 교육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도 중요하지만은 근무를 시키지 않고 회사에서 교육시킨다는 건 굉장히 회사에서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되게 나쁜 제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게, 회사가 월급까지 다 줘가면서 일도 안 시키고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근로자한테 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줄 가보시면 이 사람의 원래 지원 부서가 어디냐? 생산 품질 지원 부서에서 재배치를 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다시 보면 관리부 과장인데, 관리부에서 어디로 갔다? 여기 보시면 생산 품질 지원 부서라고 해서 부서가 바뀌었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다른 부서에 데려다 놨더니만 일을 못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 합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회계부서에 배치했어요. 안 그래도 수학이 싫어가지고 노무사 준비했는데 수학 다루는 부서에 배치하다니, 나는 노무사인데 인사 노무 업무를 시켜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 업무 가는 순간 인사팀, 노무팀에서는 S 받다가 회계팀 가는 순간 여러분 업무도 모르고 흥미도 없으니까 D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기간 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부서 배치해보자. 그러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본 거예요. 했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고 습득 의지가 부족하다. 업무 역량 부족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공동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 이 얘기는 뭡니까? 남들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한다는 얘기죠. 팀 프로젝트 할 때 본인 빠진다는 얘기죠. 업무 능력 습득 의지 부족. 이건 뭡니까? 교육해라도 교육 안 하고 회사 내에서 사내교육하는데 불참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태도가 지금 글러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까지 하는 게 1번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례는요. 자, 판례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 위주로 좀 발췌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 성적, 근무 능력이 불량하다. 그래서 해고할 때요. 해고할 때 근무 성적, 근무 능력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근거가 되는 평가. 자, 평가의 공정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된다. 평가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 된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2번 근무 성적, 근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서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할 것. 3번 동그라미 개선될 가능성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일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 아까 설문에 있었죠. 사회통일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위와 담당 업무, 그리고 요구되는 성과,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 성적, 근무 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그리고 교육과 전환 배치 등 근무 성적,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부여된 기회가 있었는데도 성적 근무 능력의 개선이 있었는지,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사업장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사안의 포섭은 이 내용들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만 여러분들이 포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는 과장인데 업무 내용이 뭔지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도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뜨리고 필요한 것들만 매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가보시면 자,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냐? 이 부분은 꼭 써줘야 되는 게 시험 문제 설문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맨 처음에 이 근로자가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를 써주는 겁니다. 보니까 기준과 항목이 공개되어 있고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는 점,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CD 등급을 미부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상대평가이지만은 상대평가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 있고 어떻게든 객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한다라고 써주시는 거고, 자, 근무 성적 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은 16년은 C등급, 이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무려 17, 18, 19년 3년 동안 D등급, 3년 연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게 최하위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현저히 낮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죠. 다음에 근무 성적, 근무 능력 개선 기회는 회사의 노력을 얘기하죠. 자, 무려 10개월 동안 재배치 교육을 했고 그리고 부서도 재배치해 줬다. 기회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등급이 낮았고 무려 태도 자체가 역량 부족 외에 관심이 없다는 점, 의지가 없다는 점. 이래서 근로자의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개선할 노력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들 사례에서 판례에서 포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관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왔죠. 그래서 이 결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맞다. 그래서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최신 판례 문제였죠. 보시면은 앞부분 보시면 판례 번호가 2021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왔을 때도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례 1번은 정당한 해고가 된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물음 2번 가시면은 해고 사유와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면담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계약 종료 통지서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기법 27조 위반한 해고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돼 있죠. 자, 문제를 딱 국한해서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퉈야 될 거는 근기법 제27조 위반인지에 대해서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27조 위반. 근데 거기서도 여러분께 헷갈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위에 사유가 뭐냐, 규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통지서에 의한 해고 통지가 해고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면담을 해서 근로자가 알고 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아니었으면은 계약 종료 통지서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근기법 제27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사유를 국한했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논점들은 좀 부수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랫부분입니다. 인사평가 결과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6개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공고했다. 그럼에도 거부하니까 당사의 사직 공고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 근로관계 종료한다는 날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사유에 대해서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기재가 돼 있느냐 이게 문제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문에서 벌써 제시를 했죠. 근로자가 알 수 있었잖아요. 이미 면담에서 알고 있었고 법조문도 알고 있잖아요. 회사의 취업규칙 22조 5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고 서면 통지서에는 어디에도 몇 조에 대한 내용이나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이제 착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관해서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판례 보시면 또 2021년이라고 돼 있죠. 해고 서면 통지서에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대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27조 위반한 해고다라고 돼 있죠. 자, 이 판례 이전에는 해고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유 기재해야 됩니다. 그 사유는 어떻게 기재되느냐?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취업규칙만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업규칙만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요. 자, 첫 번째는 근로자가 사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규정만 나열해도 돼요. 근데 근로자가 사유를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 기재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만 나열한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판례는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전혀 기재. 취업규칙 조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조문도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유서에 통지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27조에 보면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된다. 그런데 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는 대응할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번 사건은 사유를 추상적이라지 어떤 거라도 명시를 안 했다는 거죠. 전혀 기재 안 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통지서의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라 돼 있지 사유 또는 조문, 취업규칙 조문 이조차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은요. 여러분들을 사안포섭할 때 좀 더 풍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차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1번은 제시를 해주는 거고 1번이 없다 하더라도 2번만 가지고도 충분히 점수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은 해고 서면 통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하고 간략하게 제시하면서는 사유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제시해주고 효과는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다. 이 부분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조문조차 없었고 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으니까 27조 위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교시 3번. 네, 3번이라 하는 것은요. 기출문제 했을 때 설문 1, 2를 1번 문제, 2번 문제라고 불렀을 때 이건 3번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면요.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해서 금속 가공업합은 A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백이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기본급 600%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정기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30조를 보니까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 제35조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단체별과 취업규칙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기본급 100%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A회사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1월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지를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가 콕 집어서 제시했죠.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이지. 즉 통상임금 해당 여부인데 그 중에서도 통상임금 중에서 인정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렇게 인정돼야 되거든요. 고정성에 중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강조해 주면은 득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점을 착안해야 되는가 보시면 단체협약에서는 뭐라 돼 있냐? 정기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일할 계산이라 돼 있는데 퇴직 얘기가 없죠. 단체협약은 퇴직 얘기가 없다. 그러면 취업규칙을 봐야 되는데 취업규칙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임금, 기본급 및 재수당은 일할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30조에 따르면은 퇴직한 때 정기상여금도 임금이니까 일할 계산하는 걸로 보여요. 일할 계산. 일할 계산은 월, 일, 달력에 있는 날짜 수로 나눈다는 뜻이죠. 자, 다음에 35조를 보니까 또 뭐라 돼 있냐? 재직자라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정성에 대해서 배우신 것 중에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재직자한테는 주고 재직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다. 이러면 고정성이 결여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죠. 예, 기본적인 우리 대법원 판례가 2013년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정성이라는 게 뭐냐? 추가전 조건과 관련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돈을 얘기한다. 그래서 소정근로 제공하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정성이 결여된다라고 해석을 했었잖아요. 이 재직자 조건이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 중에 유형 중에 첫 번째였던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하면 무조건 나오는 건데 이미 일을 다 했는데 못 받는 돈이 있다? 특히나 이 재직자 조건은 일을 다 했어요. 근데 회사에 없다는 이유로 돈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근로자 신분에 따른 임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전에 폐기가 됐거든요. 임금 일원설, 임금 위원설. 너무 깊이 있는 얘기까지 가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재직자 조건에 대해서는 이거 위법이다. 이 조건은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 지금은 재직자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순진하게 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재직자 조건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0조와 35조가 지금 또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죠. 30조에서는 퇴직하는 사람 일할 계산해라. 35조에 따르면 퇴직한 사람 못 받는 것처럼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래서 요 임금은 전체적인 임금이고 35조 정기상여금을 특수하게 규정한 거라서 재직자 이것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35조와 30조가 충돌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 딸랑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하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고 돼 있죠. 재직자한테만 준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재직자 조건을 우선시해서 그래서 고정성 결여라고 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자, 판례 배경은 말씀드렸고, 판례도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3입니다. 특정 시점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해서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공하는 시점에는 성취될지 불확실하니까 고정성 결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정 시점 재직 중인 조건 붙일 수 있고 재직 중인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 결여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근무일수 비례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할 계산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일할 계산에서 지급되는 최소한도는 고정적인 임금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번 조문은 재직자가 있고 고정성 다시요. 30조는 재직자가 아니라 일할 계산. 그럼 요거잖아요. 35조는 재직자 돼 있으니까 요거잖아요. 두 개가 지금 다 적용될 수 있는데 뭘 우선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세 번째 재직자 기준 판단에 대한 판례를 보시면 소정 근로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를 판단할 때는 근로계약 단체백 취업규칙 내용, 사업장 내 임금 지급 실태, 관행, 노사, 인식 종합적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특정 시점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백 취업규칙의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관행을 이유로 해서 통상임금 배척할 때는 신중해라 라고 돼 있죠. 물론 이 판례 말고도 고정성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내용들은 다른 판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뉘앙스는 유사한데 그 유사한 판례 내용을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와닿아야 되냐? 특정 시점 되기 전에 퇴직하면은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죠. 근데 그 관행조차도 어쨌거나 규정이 있으면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뭘 우선시한다? 관행보다 규정을 우선시한다라고 해서 근로자한테 불리하기보다는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게 해석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 요 사례는 관행도 없었어요. 관행도 없었고 재직자한테만 주겠다라는 그런 사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할 계산한다라는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란 부분 중에 고정성이 핵심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득점을 위해서 정기성 2개월마다, 일률성 전체한테 지급한다.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써주면 더 좋겠고요. 어차피 통상임금성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고정성은 35조, 30조가 지금 충돌이 있는데 재직자 기준에 대한 판단은 일할 계산하고 있고 퇴직해도 일할 지급하지 않았으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근로자한테 더 유리하게 일할 계산 조건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일할 계산되니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최신 판례 고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매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살려주는 그런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2교시 문제입니다. 2교시 1문이고 저는 기출 3번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좀 상당히 길어가지고 뒤에 좀 잘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면 국가의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고 B, C 회사는 시설관리 용역업체이다 라고 돼 있죠. 도급 또는 파견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A공사 본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일감 주는 회사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청소를 하구나. 이 회사는 두 개는 다른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 거죠. 자, 더 가보니까요. 갑을은 B회사 근로자로 각각 B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을은 어디 소속이다? 갑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B회사 노동조합은 임금에 관한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찬반 투표를 했고 6월 25일자에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자, 노동조합은 6월 25일자에 A공사 본사 전문 앞을 집회 장소로 신고를 했습니다. B회사는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A공사의 정문을 찾아갔네요. 그런데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B회사 근로자에게도 평소 통행이 자유로웠던 A공사 본사의 본관과 옆 건물 사이 인도에 모여서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노동가를 제창하고 설치된 확산기를 이용해서 1시간 동안이나 집회를 했습니다. B회사 노동조합은 이 집회를 통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성실교섭을 요구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유사한 방식으로 B회사 노동조합은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1시간 20분 동안 개최를 했고요. 또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 상실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회사 노동조합이 두 차례 집회를 하고 있을 때 A공사는 신고된 집회 장소로 나가라 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으나 B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불응했고요. B회사 노동조합 집회에서 시설물의 파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집회로 A공사 직원들의 업무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공사는 본관 건물 지하에 B회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A공사에서 B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했네요. 그리고 B회사 노동조합은 A공사 사업장 내에 B회사 단체 교섭을 하고 있다. 보니까 A공사가 이전에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행의 자유, 조합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공, 교섭도 여기서 했네요. 그러니까 A공사라는 공간이 B회사 직원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뭔가 업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노동조합은 교섭을 계속했다 이런 내용들도 보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C회사는 B회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2022년 6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5명을 투입해서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갑과 을은 자신이 하던 업무를 C회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 근로자를 막고 청소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 고함 지르고 청소 못하게 했고요. 갑과 을은 근로자들이 각 층에 수거해놨던 쓰레기를 복도에 버립니다.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시설물을 지금 뭔가 훼손하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관이 일시적으로 훼손되었고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판례 배경을 거의 비슷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쟁점은 첫 번째, 퇴거 불응. A공사는 B회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이 형사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는데 공사 주장의 정당성을 논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아까 뭐라고 했느냐? A공사라는 곳이 있었고 A공사의 본관, 그 다음에 복도, 인도였죠. 인도 이런 곳들에서 지금 직장 점거를 했다. 쟁의 행위를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자, 이 노동조합은 B
기업 노조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비기업 노조는 소속이 어디냐? 비회사 소속이잖아요. 여기는 교섭하고 쟁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기업 노조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A공사잖아요. A공사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완전한 제3자 같죠. 근데 실제는 어떻다?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청소를 시키고 청소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래서 업무를 도급 또는 용역 이렇게 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노조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거죠. B 노조 자체가 A가 B 노조 입장에서는 일감 주는 회사고 아예 제3자 완전 멀어진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입장에서는 B와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잘 안 되면 제3자, 관계가 있는 제3자인 A 회사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A 회사가 일감 주는 회사잖아요. 일감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용역비라고 하는 것들을 산정해서 줘요.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근로자를 채용해서 당신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일당은 얼마고 퇴직금 얼마 주시고 연차휴가 어떻게 주시고 그 다음에 간접인건비 얼마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A 회사에서 결정해서 내려줘요. 그러면 B 회사는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운용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B 회사한테 아무리 찾아가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회사를 상대로 많이들 간접적인 방식 지금처럼 A 회사 앞에 가서 꽹가리 친다든지 A 회사 앞에서 확산기를 틀어놓고 임금 많이 올려달라 성실하게 교섭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회사가 이제 마음을 움직이겠죠. 그래서 큰일 났구나. 여기 용역 단가를 좀 더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예산을 올려줘야 B 회사 입장에서도 예산의 운용폭이 넓어지니까 임금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회사 쳐들어갔다 이러면은 불법성이 되게 짙어지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판례 법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배경은 이렇게 됐고요. 판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길죠. 하지만 장점 뭐냐? 이 판례 하나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논점이라서 다른 일반 논들은 많이 쓸 게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개별 판례로서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요. 수급인이라고 돼 있죠. 일감을 주고 일감을 받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일감 받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합니다. 소속 근로자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다.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다. 파업, 태업,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아까 뭐라고 했죠? A 공사에서 우리 공사 청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근무 장소이자 조합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번 동그라미 도급인은 비록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더라. 원래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교섭의 상대방이 되고 그래야 직장 정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근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점거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가보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 장소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행위로 인해서 일정한 부분의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언제나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동그라미 가보면 그럼 이 사례에서는 그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쟁의 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서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고 돼 있죠. 뭡니까? A공사의 시설을 침해하고 있죠. 그리고 꽹가리 치고 시끄럽게 하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위법하다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윤리, 사회통념에 비춰봐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오는데도 쉽지 않아요. 판례 쓰기가 굉장히 빡빡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이 나왔습니다. 쟁행위 목적과 경위, 쟁의 행위의 방식, 그리고 기간, 행위 태양, 그리고 수행되는 업무 성격과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수, 쟁행이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 종래 이용관계, 도급인의 시설 관리나 업무 수행 제한되는 정도,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 종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사안 포섭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를 쭉 포섭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큰 침해는 없었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 행위는 정당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이 있는 도급업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법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가시면 사안포섭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처음에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한다면 용서받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쟁의 행위가 정당한지부터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 쟁의 행위는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한 거냐 했을 때는 B회사의 근로자죠. B회사와 교섭했죠. B회사를 상대로 쟁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의 전제이자 짧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바로 본문인 A회사 상대로 하는 내용들을 더 깊이 써야 돼요. 이건 짧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B노조는 노동조합 맞기 때문에 주체의 정당성 인정되고 임금 인상 성실교섭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임금도 근로조건 성실교섭,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게 쟁행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 있다. 그 다음에 사례에서 보면 조정과 찬반 투표 거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쳤다. 다음에 지금 양태도 보면 구호 외치고 노동계에 제창하고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집회를 함에 있어가지고 1시간 또는 1시간 반 이렇게밖에 안 했고요. 보면 출퇴근을 막았다.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시설관리권 침해, 그래서 전면적 배타적 경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폭력 파괴도 없었고 집회 재창이 있었고 업무를 방해했던 내용들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단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회사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 정당한데 정당한 쟁의행위가 오히려 불똥이 튀어서 제3자 A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는 건 맞죠. 우리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긴 거니까 A회사 입장에서는 그 청소에 대한 결과 깨끗한 사무실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장소로 또 근무 장소로 제공했으니까 용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그럼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쟁의 목적은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고 방식은 본관 인도 구호 외치고 1시간 동안 집회, 그리고 2차례를 통했는데 1시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쟁행위는 정당했고 방식과 기간 태양 자체도 그 A 회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소와 시설의 규모, 특성, 종래, 이용관계를 보니까 평소 통행이 자유로운 본관이고 인도다라고 돼 있죠. 네, 여기에 통행이 될 수 없는 곳을 정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통행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돌아다닐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네 번째,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 수행이 제한되냐 했을 때도 시설관리권 전면 제한한 바 없고 업무 지장이 초래된 바가 없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정도 높고 5번,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관행은 노동조합 활동 잘 하시라고 사무실을 제공해줬죠. 제공. 그 다음에 교섭도 A공사 사무실, A공사가 있는 곳에 와서 교섭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관행, 노동조합 활동 하세요라고 했던 곳이에요. A공사 사업장은 A공사 건물은 노동조합 활동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행위를 했다 해서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니까 위법성은 조각된다 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된 거지 실제로 보면 제3자인 회사에 쳐들어가서 그래서 쟁행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쉽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봤고요. 다음에 2번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갑과 을을 C회사 근로자에 대한 대체근로 저지 행위가 형사적으로 위법하다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A, C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논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상황 아까 기억나시죠? 파업은 어디서 한다? B사에서 지금 쟁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A가 있었고요. C 회사가 있었죠.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줄게요. A 회사가 있었고 B사가 있었고 C사가 있었고 여기서 노조하고 교섭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A 회사는 일감을 주는 회사였고 여기가 같이 청소하는 회사였죠. 어디서 채용했냐? 여기서 5명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쟁행이 중단된 업무를 B 대신 C가 수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 회사에 있는 갑을, 노조 활동하는 갑을이 이거 문제다, 대체근로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대체근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에서요,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했을 때 대체근로 금지가 걸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B 회사에서 채용 또는 대체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돼요.
근데 B회사가 아니라 지금 다른 회사인 C회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제가 해설지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냐면요. 일단은 이 대체 근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불법을 막기 위해서 출입 못하게 하고 업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부분들이 좀 빠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냐? 원래 사실관계 배경은 B, C 회사의 직원들이 가입한 노조예요. 초기업별로죠. 네, 그래서 파업을 할 때는요, B를 상대로도 파업하고 C를 상대로도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C 회사에서 근로자를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파업한 곳에 근로자를 뽑았으니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 근로자 채용. 그러니까 이건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바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B회사의 파업이고 C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더 나아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C회사에서 투입시킨 게 누구의 부탁이었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돼요. B회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예를 들자면 A회사로부터 받았던 돈을 지금 배턴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 써버렸어. 그래서 B회사가 C회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네 근로자 나한테 좀 빌려달라. 파견 근로자로 좀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법조문이 대체근로 금지가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견도 안 돼, 파견도. 근데 B회사가 지금 이 C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다. 이러면, 또는 도급 또는 하도급 줬다. 이러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한 거냐? B회사가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A회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A회사는 A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파업이 일어난 게 아니죠. 파업은 B회사 입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A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파업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맡겼던 업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A회사 직원들이 청소해도 아무 문제 없고, 또는 다른 회사 줘도 문제 없다라는 게 해석이란 말이죠. 자기가 맡긴 업무인데 파업은 여기 없었으니까 A회사를 상대로 한 게 아니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해도, 청소를 해도 새로운 도급 줘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직접적인 A공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고 있었으면 A공사 근로자들이 A공사 상대로 파업을 하고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채용 또는 대체 안 되고 도급 또는 하도급 파견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보면 A공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A공사 입장에선 도급 하도급 줄 수 있어요. C회사도 어차피 나눠서 일하던 곳인데 우리가 좀 더 하지 하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B회사에서 채용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파견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대체 근로를 투입한 거는 갑자기 뜬금없는 C회사인데 C회사가 뭐 B하고 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대체 근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대법원 판례대로 따라가서 대체 근로 투입한 게 불법이었고 불법에 대항하는 행위는 문제된다.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뭐 판례대로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 사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진짜. B회사 입장에서 도급 파견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대체 근로자 채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 대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이거죠.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래서 갑과 을의 행위는 정당한 대체 근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한 거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례 보시면 이 판례에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2심, 3심 판례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체 근로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체 근로를 막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1심 판례는 뭐라 하냐? 1심 판결은 대체 근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갑을이 했던 행위가 업무방해가 된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교수님이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뭔가 누락이 있었는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분명한 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다. 좀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섣불리 이거 대체 근로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제 해설지는 대법원 판례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한 대체 근로다라고 한다면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없다, 정당 행위다 이렇게 해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했느냐? 대체 근로자를 막는 건 괜찮았는데 이 대체 근로자를 막았던 조합원들이 업무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했던 것들도 다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은 초과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받지 않아요. 2번 동그라미 가시면 이게 최신 판례 내용들이었습니다.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가 사회통념 비춰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지는 경위 목적 수단 방법 그리고 종합적 고려에서 구체적 사정 아래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대체근로가 위법하면 실력 행사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평가 기준의 경위, 목적, 수단, 방법 그리고 종합적 사정을 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결과 결론. 첫 번째로 검토하셔야 될 건 대체근로 투입이 정당한지부터 보셔야 되겠다. 대체근로 투입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B회사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B회사가 요청했다고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쟁의가 6월 25일, 대체근로 투입도 6월 25일.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가 있자마자 채용했죠. 원래 쟁의 행위와 무관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쟁의 행위가 있었고 업무가 중단된 것이 보이자마자 채용한 것은 이건 뭐냐?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뽑은 거 아니냐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채용은 처음에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신규 근로자 채용한 거잖아요. 사업과 관계없는 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체 근로자는 사업과 관계가 없고 사업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채용까지 돼서 신규 채용돼서 중단한 업무 수행을 했고 수행을 위했고 실제 그 업무 수행까지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위법한 대체 근로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 그럼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실력 행사한 건 괜찮을까? 자, 경위 목적을 따져보니까 대체 근로자 청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돼 있죠. 자, 위법한 현상이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고요. 그리고 중단한 업무 수행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했다라고 돼 있죠. 중단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거지 모든 것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법한 업무조차도 방해한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행위다. 잘못된 행위만 우리가 도려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청소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청소를 못하게 방해했다라고 돼 있죠. 딱 그 행위만 짚어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각 층에 수거해 놓았던 쓰레기를 건물 복도에 버렸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청소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못하게 막았던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관이 일시적으로 훼손됐다. 좀 더러워지겠죠. 쓰레기들이 막 나뒹구고 통행에 다소 불편을 초래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업무가 완전 마비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죠. 예, 소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소극적인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한 행위들에 불과하고 피해도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통념에 비춰봐서 용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대체 근로 투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상당한 범위 내에 이뤄진 정당 행위다. 소극적인 행위뿐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위법성은 초각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답을 구성하긴 했으나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가 과연 출제자의 의도였을까? 출제자는 진짜 일부러 기업별 노조고 교섭하고 있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채용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거 B회사에서 채용 대체하는 건 안 되지만 C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니까 대체근로 투입할 수 있고 그 대체근로 투입에 대해서 저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의중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기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이것도 A급으로 찍혔던 그런 문제였죠.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간부들이다. D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사업장인 D회사 평택공장 생산 1공장에 들어가 시설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상태를 눈으로 보았고 시간은 30분에 걸쳤고 그쳤고 병은 현장 순회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강제적 물리력 행사를 한 바가 없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고 또한 그 이전에도 하부 조직인 평택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방문하기도 했다라고 돼 있죠. 자, 쟁점 뭐냐? 산업별 노동조합의 간부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은 우리는 D회사잖아요. D회사.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D회사 소속이죠. 근데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조합이냐? 노동조합은 이 산별노조. 산별노조 특징은 우리 회사 직원들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외 사람들도 가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별노조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간부들은 D 소속이 아닌 거예요. D 회사와 관련 없는 간부들인데 노동조합 활동하는 거고, 하지만 산별노조는 D 회사와 서로 교섭하는 그런 D 회사에 대응하는 노조다. 이거는 변함이 없지만은, 하지만 이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D 회사 직원이 아닌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노동조합 간부는 맞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우리 회사는 교섭하는 것도 맞다. 단체백 체결하고 쟁행하는 그런 주체는 맞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열려 있는 곳이지,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이 들어올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간부들이 다른 회사, 우리 회사 소속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D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목적이 뭐였느냐,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는 어땠느냐, 그리고 실제 충돌 발생하고 업무 방해에 대한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기존 관행들은 어땠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활동이 정당한지를 묻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주체, 목적,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주체, 노동조합이어야 되죠. 목적, 근로조건 유지 개선, 경제, 사회, 지위 향상 목적이 되죠. 시기는 단체별 취업규칙에 있으면 거기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승낙받고,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됩니다. 수단 방법 측면에서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 방해하지 않아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판례 내용이었고, 최근 판례가 요 아래에 추가된 거죠. 추가 내용 보시면,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이 충돌할 때는 서로 맞자 1번 조합활동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긴급성, 그리고 행해진 개별 행위에 대한 경위, 구체적인 태양, 그리고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의 침해 여부와 정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보습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활동의 전체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른 정당성 요건들을 씁니다. 주체에 대한 것은 일단 조합 간부들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기관활동 또는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이다. 노동조합에서 주도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주체 정당성 인정. 목적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목적이죠. 이게 뭡니까? 근로조건 유지 개선, 단결권 강화 안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활동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인정. 다음 가시면, 수단에 대해서는 방금 보셨던 아까 시설관리권과 침해될 때, 충돌될 때 수단의 정당성 이걸로 본다라고 했죠. 그 부분을 바로 보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 수집 목적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긴급성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했었어야 되냐, 이건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보습합니다. 조합활동이 행해진 개별행위 경과와 구체적 태양을 봤더니만, 자, 이전에도 목적을 똑같이 해서 제지 없이 순회를 해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상태를 보았다라고 돼 있고, 30분에 불과하다. 현재에 관한 거는 이거죠. 작동 안 시키고 30분에 그쳤다. 이게 개별 행위 내용이죠. 구체적 태양이죠. 이전에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 태양, 그리고 경과, 이런 내용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침해는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봤더니만, 폭행, 협박을 하거나 강제적 물리력, 그다음 업무 방해, 소란 피운 바가 없다라고 돼 있어서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노무지휘권,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도 전혀 없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의 침입은 맞았어요. 하지만 목적의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침해에 대한 것들, 태양들 보니까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피해 끼친 것들은 현저하게 제로 또는 극히 미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시설관리권에 대한 본질적 부분은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정당성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조합활동은 정당하다라고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안 포섭하면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시험 문제 특징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최근 판례들은 무려 6개의 문제가 다 최신 판례로 구성이 됐습니다. 출제하는 시점부터 3년 전까지가 우리가 최신 판례 이렇게 부르거든요. 기존까지는 6문제 나온다 치면 반 정도는 그래도 기존 문제, 최신 판례보다는 이전에 나왔던 쟁점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6문제 전체를 최신 판례로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다음에 기출문제 연계 논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판단해라 라는 부분이 18년도 나왔고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3년도 안 됐죠. 2년밖에 안 됐고 이건 3년이 좀 지나긴 했으나 통상임금 판단하는 건 그대로 물어봤었거든요.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또 물어보다니. 물론 추가되는 판례 내용이 있긴 하지만요. 자, 이런 걸 보면 시험 문제가 기존에 나왔다, 유사성이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최근에 이슈되는 게 무엇이냐, 최근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여기에 좀 더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 노동법에 국한되지 않는 설문인데 뭐 퇴거불응죄, 대체근로자, 형사적인 위법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여기 형법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보시면은 형법 몇 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막 검토합니다. 그래서 판례 분류할 때 형법 조문 있네? 그러면은 이 판례는 노동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하고 제끼는 게 아니라 노동법하고 형법이 묶여 있어도 이건 노동법 문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뭐 형법에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 일탈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있어가지고 제끼는 이유를 막 만드신단 말이죠. 제끼는 이유는 최근에 나왔던 논점이니까 또 이거는 노동법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제끼는데 그렇게 제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었던 편견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이런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하겠지 하고 있었던 그런 논리들이 이번에는 깨졌다. 그 결과 이제 2023년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강조했지만 편견을 가지지 마라. 이러니까 안 나올 거다. 이런 논리들은 다 깨졌습니다. 기존 법리 중에 나올 거고 최신 판례는 몇 개만 나올 거니까 이건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기출 문제니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전 범위를 고르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줄여서 공부하거든요. 다 볼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고 이미 여러 번 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장까지 반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량이 좀 적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못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뭔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특강을 촬영하는 이 시점에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아마 좀 넉넉하실 겁니다. 1년 내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물론 공부를 설렁설렁 하거나 쉬엄쉬엄 하시면은 당연히 시간 없어요. 근데 주어진 시간 내에 GS 0순환부터 GS 3순환까지 복습하라는 거 충실히 복습하시고 남는 시간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공부하실 때마다 이제 암기가 사라져서 그렇지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시간 소요가 그렇게 길게 걸리진 않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시간을 단축해주고 시험 막판에 갔을 때도 등급 나눠서 제끼지 않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들께 제끼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노동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되는데 30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300등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아는 문제만 나와가지고 운이 좋아서 붙겠다. 이런 거는 되게 확률이 낮아요. 오히려 운보다 운을 극복하는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조차도 실력으로 만들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례의 정확한 의미 파악,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례를 공부하실 때 이것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론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론을 외우고 그 다음에 판단 요소로 외우면 뭐합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암기도 중요하지만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자. 적용한다는 거는 문제 나왔을 때 풀어보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고 머릿속으로 사안포섭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시험장 갔을 때도 사실관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 접목해서 풍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득점이 잘 나온다 하는 것들을 이번에 사실관계 나오는 거 쭉 보셨죠? 사안포섭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판례들, 그런 문제들 내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넉넉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여러분께 제도의 취지, 판단 기준, 근거 결론, 판례 내용을 충실히 강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거는 제 광고이자 여러분들께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처음 보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겠다. 이게 올해 2023년을 대비하는 제 강의의 목표이자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한 만큼 또 점수가 나오는 게 또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운도 있지만은 그만큼 공정한 게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운도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2023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